지정된 질문지마다 지정된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을 응시해 주시고 30초 전, 질문이 끝나기 30초 전에 종이 한 번 울리고 시간이 끝날 때 한 번 더 울리면서 마이크가 끄지겠습니다. 칠곡 성주 고령 국회의원 후보 기호 1번 이완영 인사 올립니다. 저는 고용노동부에서 약 25년간 최근 대구 노동청장을 역임하고 바로 공천 받기 전까지 새누리당의 노동수석 전문위원을 역임했습니다. 행정관료의 경험과 그리고 당의 정무적 감각을 동시에 갖춘 인물이라고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일주일 전 박근혜 대표께서 저희 칠곡을 찾아주셔서 저를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이완영 후보는 노동부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노동정책 전문가 아주 든든한 인물로 칠곡을 위해서 보낸 것 여러분 다 아시고 박근혜 대표가 뽑은 이완영, 최측근 이완영 여러분과 함께 칠곡을 밝혀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주통합당 기호 2번 최국태입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여기서 제일 젊습니다. 칠곡 주민들 평균 나이가 37세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물론 37세 이상이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청년들입니다. 그 청년들이 우리 칠곡 국민의 미래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청년들을 끌어주셔야 합니다. 어른된 도리를 하셔야 합니다. 저는 민주화 투쟁으로 일관된 삶을 살았습니다. 따라서 경험이 일천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저는 배우겠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가르쳐 주십시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소속 후보 기호 7번 석호익입니다. 저는 지난 3월 15일 우리 고령 성주 칠곡을 맡길 가장 최책임자다 해서 새누리당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 자신은 하늘을 부끄러워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왜곡된 그 여론 때문에 스스로 새누리당에 부담을 주기 위해서 공천권을 반납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자 했던 IT 강국 코리아 정보통신 1등 국가를 만들었던 그 능력, 그 경험을 우리 고향에 바치고자 다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왜곡된 진실을 증명하고 새누리당이 다시 입당해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도 제가 반드시 승리해서 다시 우리 지역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8번 송우건입니다. 저는 칠곡군 외관읍 2원 아파트에 5년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칠곡 군수선거 때 출마해서 50일 정도, 이번에 한 100일 정도 지역 구석구석을 돌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새로운 정치에 대한 희망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감동 정치를 실천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출마를 했고, 특히 군 출신으로서 우리 지역의 특성인 호국 안보도시 발전의 가장 책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대답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참고로 이 질문지에 있는 그 질문서는 각 우리 단체 협회 회장님과 논의하고 그 다음에 칠곡신문 이성훈 국장님과 협력을 받아서 만들었습니다. TV에 나온 토론에 나온 질문지와 유사한 점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 맞도록 많이 맞춰보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칠곡은 예로부터 조국 수호의 최후 보루인 세계 전사에 빛나는 가부동 전투에서 반격의 기틀을 마련한 자랑스러운 호국의 고장이며 내륙의 중앙에서 교통 요충지로서의 편리성으로 산업도시와 근교 농업도시로 힘차게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외관 미군 기지 캠프 캐롤 고엽제 매립 문제와 호국의 다리 붕괴, 11.6 칠곡 군수 재선거 등으로 어수선했던 민심이 최근 다시금 조용해지고 있었습니다만 이번 총선에서 선거 때마다 고질적인 팽패인 지역 민심, 이 반현상이 또 위반 현상이 또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선거 때만 되면 문제가 되는 이 같은 지역 분열은 어디에서 생기는 것이며
흩어진 밀집을 수습하고 지역 분열을 화합과 상생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아버님은 외관 부대에서만 약 한 30년 정도 근무하셨습니다. 고육제가 83년도에 묻혔는데 제가 꼭 그때 대학을 들어갔던 때입니다. 사실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4대강으로 해가지고 외관 철교가 내려앉았는데 사실 거기는 제가 맨날 거기서 다이빙을 하는 곳입니다. 제 추억이 무너진 걸 봤습니다. 저희 집안은 여기서 150년을 살았고 그리고 성주에서 350년이 된 집안입니다. 제 친구 인척들이 여기 다 살고요. 정말 이 지역 민심이 어떻게 해서 분열됐는가? 저는 그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같은 문제를 가지고 다르게 접근하는 이런 현상들은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 이 칠곡의 패배주의가 만연하기 때문입니다. 고엽제는 우리 공통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반반이 되었습니다. 외부 세력이니 뭐니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분열의 원인은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정치인의 기회는 한 같습니다. 편가르기 그리고 공천, 불합리한 공천 그리고 고소 고발 또 하나 더해서 소지역 간의 그 이기주의 이런 게 아마 분열을 초래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우선 선거 기간 중에 네거티브 선거를 안 하겠습니다. 비방을 안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선거에서 끝나면 제가 승자라고 봅니다만 승자면 경쟁자도 포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역 간 방어전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군에서 대통합추진위원회가 있는데 그걸 확대 개편해서 정말 우리 지역에 화합과 정말 분열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역 분열이 생기는 원인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역 정세에 맞는 지도자가 없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도자의 리더십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 정세는 호국 안보 보장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고 호국 참전 용사들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호국 안보와 관련이 적은 인물이 공직자가 되니까 지역 분열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는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더라도 리더십이 없으면 화합을 이루내지 못합니다. 몇 명 안 되는 조직도 지도자 리더십이 없으면 분열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가진 주민을 화합시키려면 고도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리더십이란 타고나는 것이 아니고 훈련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리더십을 배양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군조직입니다. 따라서 지역 분열을 화합과 상생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호국 관련 지역 정세에 맞고 리더십이 뛰어난 지도자를 선출해서 지역 화합의 임무를 맡기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단기간에 우리 지역은 대화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은 인종, 종교의 갈등이 없어서 행복한 나라입니다. 우리 이제 칠곡의 한정에서 보면은 제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확인한 게 있습니다. 학연, 지연입니다. 상계군을 둘러싼 갈등, 또 학교, 또 하나 더 든다면 사회 지도층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저는 이 모든 원인이 우리 칠곡의 지도층에 있다고 생각하지 전혀 우리 국민들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해서 이런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군수님께서 국민통합추진위원회를 발족해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군수님과 의회 의원님 그리고 우리 주민까지 함께 참여해서 소통해서 갈등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칠곡 고령 성주는 거미줄처럼 이어지는 사통팔방의 편리한 도로망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대구, 구미, 김천은 물론 전국을 왕래하기에 편리한 교통, 요충진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경쟁력 있는 생필품을 싸게 사기 위해 대도시 마트 등 외부로 빠져나오고 있어 지역 경기 침체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 상권 및 재래시장 상인들은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만일 앞으로 10년 뒤로 바라보고 신성장 동력을 제시하신다면 어떤 것이 우리 지역에 맞겠습니까? 두 가지 질문입니다. 재래시장과 상권의 활성화와 앞으로 10년 뒤 우리 신성장 동력입니다. 답변 2분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외관시장을 아마 20번은 아마 방문한 것 같습니다. 지금 설문대로 지역 상권이나 재래시장의 장사가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의 아마 경제 침체 원인도 있지만
우리 지역에 소득 창출은 즉 돈 뺄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번 돈은 우리 지역에서 소비하지 않고 대구나 대도시에 소비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지역 상권 그리고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앙정부에서 대형마트 허가시 아주 영향을 평가해가지고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업시간, 거래 품목도 아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실제 우리 재래시장이 가격과 편의성 그리고 서비스 면에서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농수산물을 갖다가 직접 구매한다든지 공산품은 공동 구매한다든지 하는 걸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 우리 그 상인들도 정말 그 친절 교육 같은 걸 많이 배워야 되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주차시설, 외관 시내에는 지금 10분간밖에 주차를 많은데 주차 문제, 화장실 문제, 칸막이 문제 이런 걸 확대해야지만 그것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먹거리를 말씀했습니다만은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지역에 돈이 돌고 돈이 많이 창출하려고 그러면 우리 성서와 대구를 잇는 IT 펠트를 만들어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실제 우리 지역에 돈 버는 돈이 우리 지역에 쓰려고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놀고 쉬고 자고 교육을 받고 즐길 수 있는 소위 우리 그 상계군의 문화와 선의적인 지리 조건을 이용해서 문화 관광 벨트를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예, 저는 현재 대한지방자치학회 홍보위원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성숙되면서 각 지자체장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활동이 정부 지원 유치나 해외 및 국내 기업 유치입니다. 기업은 이윤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업의 투자 동기, 정부의 지원 명분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독창적인 특성을 최대한 살려야 됩니다. 우리 지역은 호국 안보의 보장 아닙니까? 때문에 우리 지역을 호국 안보 도시로 발전시키는 것이 10년 후, 100년 후 아니 대한민국이 이제 존재하는 한 보장받을 수 있는 신성장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 서울에 위치하고 있던 특전사, 체육부대, 육군종합행정학교가 영동 지역 등 분산 이동했는데 그때 각각 5천억 내지 1조 원짜리 시설이 건립이 됐습니다. 이때 부지 물색할 때 우리 지역에서 누구 한 사람 우리 지역이 좋다고 한마디만 했어도 국방부는 무조건 오케이 합니다. 호국 안보 도시 아닙니까? 그렇지만 국방 의무를 마치지 않는 사람은 국방부 정문에 들어서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못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군사시설이 들어오면 부작용을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후방지역에는 주로 행정시설, 지원시설이 들어옵니다. 고수익 고급 인력들이 근무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하게 됩니다. 1000명의 간부가 일하면 연간 1천억 원의 수입이 생기고 그중 대부분이 우리 지역에서 소비가 됩니다.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우리 지역의 친환경 방위사업체, 디지털 하이테크 방위사업체, 정쟁기념관, 군사대학 이런 것이 유치되면 지역 주민이 직접적인 소득이 되는 일자리도 생기고 지역경제가 획기적으로 살아납니다. 이러한 호국 안보 시설을 중심으로 우리 지역을 호국 안보 관광벨트화 하면서 동시에 재래시장도 거기에 맞게 특성화하면 지역 상권 살아납니다. 함께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정리한다면은 칠곡군 하이테크 방위사업체, 전쟁기념관, 방위산업대학을 중심으로 호국 안보 도시로 발전시키고 이걸 관광자원 하면서 재래시장도 활성화하면은 신성장 동력이 되면서 10년 뒤에 우리 칠곡은 지역소득 한 6만 불 정도 됐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거제, 울산 정도 되면 지금 4만 불 정도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 칠곡을 발전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재래시장 관련은 전 두 가지 제시합니다. 우선 농산물에 대해서 상계군을 공동 브랜드화해서 미국의 선키스트처럼 정말 명문 브랜드를 농수산 만들겠다. 그리고 재래시장의 상품권을 공동으로 사용해서 많이 팔게끔 이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신성장 동력으로 관련해서는 저는 이미 매니페스토 공약으로 하이퍼텍스 기계산업단지 그리고 고감도 스포츠 R&D 조성 내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기업을 반드시 유치해야 됩니다. 좋은 기업. 이를 위해서 국산 윤리 택지 개발, 5평 산업단지 조성, 외관 3단 일반 단지 조성 이걸 반드시 해서 저는 서울에 인맥을 해서 대기업을 유치하는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 칠곡에
농산물과 우리 공산품을 획기적으로 생산을 늘려서 지역소득을 올려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10년 뒤에 어떤 산업이 발전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10년 후에는 우리나라의 식량 안보, 먹거리 안전 문제 매우 심각해집니다. 따라서 칠곡, 성주, 고령은 농업지역으로서 자기 특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이 농업산업은 사실 알다 보면 첨단 산업입니다. 사실 미국의 가장 큰 경쟁력을 가진 게 농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식량 안보 측면에서 농업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첨단 농업대학을 유치할 겁니다. 그걸 통해서 여기서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농업이 꽃 피울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두 번째,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농산물이 바로 도농직거래라는 형태로 발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도농직거래를 어떻게 할 거냐? 그건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현대화가 필요합니다. 지금 외관시장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고령시장의 4분의 1만도 못한 그 형태로 무너져 있고 중소상공인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그건 저는 아주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규모 유통 재벌들의 기업들이 못 들어오게 하면 됩니다. 그걸 정확하게 지자체가 막아줘야만 됩니다. 그렇게 막아주고, 두 번째는 재래시장 전체 현대화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 현대화를 위해서 지자체가 도와줘야 되고 정부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럼 도농직거래를 통해 가지고 이런 재래시장의 활성화가 일어난다면 상당한 재래시장의 상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길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기는 구미와 대구 지역 사이에 구미 지역 사이에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좋은 여건과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중소기업은 어떤 중소기업이 들어와야 되느냐?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농업이 활성화되면 저절로 내수 지역의 문제는 정치 경제적 측면보다 교육으로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지금의 칠곡, 성주, 고령군은 인근 명문 학군이 대구, 구미, 김천 등으로 인재가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 교육의 문제는 무엇이며 그에 대한 해결책과 공약은 무엇인지 답변 2분 부탁드리고. 지역 교육의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책과 당면 문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는 입시 위주 교육에 따른 전인 교육의 부족, 그것이 문제입니다.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은 대접을 받지만은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은 학생 본인도 부모도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특기 적성을 활성화하는 전인교육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교육 문제가 해결되고 국가 백년대계가 바로 세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꿈에 불과합니다. 쉽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당면한 우리 지역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우수 대학을 유치를 하고 석적읍을 비롯한 인구 밀집 지역의 특성화 고등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호국 안보 도시 추진과 관련해서 호국 안보 관련 대학을 설립하는 겁니다. 지금 세무대학이나 항공대학, 교원대학 등 특성화된 대학들이 지역 발전에 성공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방부에 신설된 방위사업청에 전문 공무원이 부족해가지고 애를 먹고 있습니다. 방위사업과 관련된 전문가를 양성하는 대학 설립은 국방부에서도 희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고급 공무원을 양성하는, 특히 이제 국방 공무원, 방위사업 공무원을 양성하는 대학을 설립하게 되면 우리 지역 학생들은 특혜를 받을 수 있고 또 이제 유출되던 인재가 오히려 유입될 수가 있습니다. 방위사업대학은 제가 설립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추진 중이던 사항인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국방부에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호국 안보 관련 방위사업대학을 유치하고 이와 관련된 특성화 고등학교를 설립한다면 지역의 교육 문제는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래 근무한 고용노동부는 국가인력 정책을 수립하는 됩니다. 해서 교육부와는 매우 잦은 정책 논의를 해서 교육에 대해서 많이 들어가 봤어요. 교육부 관련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 교육이 왜 안 풀리느냐? 모든 국민이 교육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참 시사가 크지 않습니까? 교육은 저는 이 트라이앵글입니다. 사람, 학생, 학부모 하나, 학교 하나, 기업 하나. 이렇게 트라이앵글이 잘 이루어져야 교육 문제가 풀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선 학생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처럼 대학 진학률이 87%나 되는 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도 없어요. 그러다가 학교 폭력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좋은 학교가 만들어져야 돼요, 우리 칠곡에. 그러면 좋은 학교가 만들어진다면 이 좋은 학교에서 배출된 인재가 빠져나가 버리면 우리 칠곡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칠곡에 좋은 학교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저는 대학보다는 자립형 사립고가 급선무다. 그리고 마이스터 고교가 급선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창고를 아시죠? 그 시골에 있는 학교가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학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서 우리는 그 좋은 인재를 배출하는 학교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 또 기업을 유치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좋은 인재가 만들어지려면 교육이 잘 돼야 된다는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교육과 일자리와 복지가 세 개가 결합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이 인재들은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무상보육, 무상교육, 무상복지, 의료를 제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무상교육을 한다면, 즉 대학까지 무료로 다니게 한다면 여기는 분명히 대단히 중요한 도시로 바뀝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에 있는 서울시립대가 명문대학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 반값 등록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무상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 전문 첨단 산업도 일으켜야 되고 또한 동시에 첨단 기술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저는 이 벤처기업 육성과 관련된 금융일을 해왔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은 아시다시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재의 풀이 형성되고 발전하도록 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도시 전체가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하면 됩니다. 별로 돈이 안 듭니다. 결끝해야 50조밖에 안 듭니다. 지금 현재 19.7%에 불과한 조세 부담률을 25%로 올리면 됩니다. 삼성전자는 17.9%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25% 올리면 저희들 예산이 480조가 됩니다. 그 중에 유럽 수준만큼, 즉 45% 수준 하면 160조가 됩니다. 그 중에 한 50조를 쓰면 우리 아이들 대학교까지 무상으로 다닐 수 있고 우리 부모님들 병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으면 그래 만들면 여기도 좋아집니다. 그걸 먼저 우리가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저 칠곡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의 교육 문제는 인구 감소로 폐교 이기엔 학교가 많다 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 명문 중고등학교가 없어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전부 대구나 구미, 김천으로 갑니다. 그게 또 하나 문제고, 칠곡 특히 석재 같은 데 보면 영육아 시설이 나열되어 가지고 그 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게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선 정부 차원에서 보면 우리 외부의 우수 인력 유치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우수 인력이 외부에 나가지를 않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대학교 입학시험에 가산점 부여 이게 반드시 돼서 지방 출신이 서울대학교 가고 좋은 학교 갈 수 있는 그런 걸 반드시 저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지역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우리 국가 차원에도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칠곡 차원에서 보면 우리 칠곡 6개 학교가 있습니다만 하나 석적에 하나가 지금 설립되고 하는데 사립고는 순심이고 나머지는 공립입니다. 이제는 지역 차원에서 우리 특성에 맞는 기숙형 공립학교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대기업을 유치해서 자립형 사립고도 확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선후배를 활용해서 이 장학직 재단을 저는 되면 그런 걸 확보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에 있는 학생이 실제 서울에 가서 공부할 때 애로사항이 없도록 서울의 재경, 향토, 학습관 같은 것을 설립하는 것도 현실적인 탁성공론이 아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복지로 넘어가겠는데, 복지로 넘어가기 전에 지리 문제는 없지만 그냥 가볍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 지역에 있는 선후배님들이 있어서 보통 취미가 무엇인지
취미 한번 여쭤볼게요. 일 아시고 하시는, 주말에 하시는. 뭐 사실 지금까지 주말도 많이 일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저는 테니스를 계속 즐겨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전태 의원님. 예, 저는 책 읽는 걸 좋아했어요. 특히 역사책을 많이 읽습니다. 우리 고위 의원님. 저는 바둑이 아마 3단입니다. 시간 나면 바둑 뜨는데 제가 그 고위 공무원이 되고부터는 시간이 없어서 못 둡니다. 저는 등산하고 축구 좋아합니다. 운동 잘하시네. 네. 예, 알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4대 강쪽으로 배분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낙동강을 끼고 있어 이 사업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전의 양면처럼 이 사업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단체도 있습니다. 지역의 복지 관련 사업들이 예산 삭감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님의 해결 방안과 평소 복지 정책, 특히 요즘 말하는 포퓰리즘 복지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요즘 가장 많이 총선과 관련해서 포퓰리즘 복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4대강 사업으로 복지 예산 줄였다는 것은 팩트 자체가 틀리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줄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먼저 전제드리고요. 우리 새누리당은 예산의 증액, 세금의 증액 없이 복지 공약을 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방금 이번 후보께서는 복지를 늘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증액 없이 복지 예산을 가능하겠다고. 세부적인 내용은 정말 저출산 해결을 위한 우리 양육수당, 보육료 지원이 첫 번째로 들어있고요. 그 다음 일하면서 복지가 될 수 있는 4대 보험이 되겠죠. 이 중에 제가 작년에 박근혜 대표님하고 만드는 게 바로 영세 사업장의 4대 보험 부담료가 사업주도 부담이고 근로자도 부담이죠. 해서 5인 미만에 대해서 고용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2분의 1, 3분의 1 지원하는 제도를 금년부터 시행합니다. 저는 이것을 확대해 나가면서 정말 우리 5명, 4명의 근로자끼리 일하는 사업주가 얼마나 애국적인가. 그래서 이걸 지원해나가고 끝으로 노인들의 복지. 지금 우리 공약으로 노인 틀리, 항암제 이런 것을 필수 의료 행위로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 대상 폐렴, 무균, 백신 접종도 하고요. 치매 노인 장기요양 보험급여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출산, 일하는 복지, 그 다음 노인 장수 복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예산에서 지금 실제로 복지에 사용되는 비율이 한 25%밖에 안 됩니다. OECD 평균이 약 45%에서 47% 됩니다. 그리고 세금을 늘리지 않고 어떻게 복지를 하겠습니까? 세상에 말도 안 되지만 복지에 사용되는 순수 재원도 세계 최고로 낮은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라는 증거지요. 토목공사에 22조나 사용되었는데 전용 안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돈이 우리 서민들한테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영포라인이라고 거기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들끼리 나눠 먹었고요. 일자리도 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포퓰리즘이라는 그런 많은 비난이 있는데 사실 국민들이 잘 살게 하는 게 국회지 어떻게 돈 좀 더 들어간다고 그걸 포퓰리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암에 대한 그동안 이 참여정부 이전에 약 16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암에 걸리면 평균해서 지금 250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최근에 MB정부 들어와서 350만 원 올라갔습니다. MB정부는 서민들을 위한 아무런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복지라는 것은 국민이 살고자 하는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제가 무상교육, 무상의료 이야기하면 이상한 소리 합니다. 재원이 없다. 50조밖에 안 듭니다. 세금 OECD 평균이 24.7%입니다. 우리가 그 정도 늘리자는 것이 뭐가 다릅니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렇게 해서 한 480조 중에 한 160조 사용해서 우리 노인들까지, 우리 아이들 죽을 때까지 무상교육, 무상의료 하자는데 겨우 50조밖에 안 드는 걸 가지고 복지 포퓰리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후한무치한 정권입니다. 후한무치한 논리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복지는 인간의 삶을, 서민의 삶을 안정을 시킨 거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안보와 단결과 사람다운 삶이 가능한 겁니다. 바로 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충실하게
일반 우리 전반적인 보편적인 복지보다도 우리 지역의 복지에 대해서 좀 언급하려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그 정치인의 관심은 멀어지지만 그 아동들에 대한 복지입니다. 우리 아동은 우리의 미래고, 우리 칠곡의 미래고, 우리의 꿈입니다. 칠곡군에는 보면 결성아동이 한 100가구, 그리고 조성가정이 결성가정이 한 300가구, 조성가정이 한 70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1000명 이상의 아동들이 있는데, 정말 거기에 대한 아동지원센터 7개가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해서 우리 칠곡의 미래는 어린이에게다. 그래 그 사람들한테 충분한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다문화 가정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정말 다른 나라도 우리가 그걸 안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칠곡에 400여 세대 1200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사면 다문화 가족센터 지원센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교육할 데도 없습니다. 저는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정말 우리 칠곡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장애인입니다. 우리 칠곡에는 8,000명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 70%가 지체장애인입니다. 지금 그분들의 꿈이 그 장애인 복지회원 건립입니다. 그걸 하나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또 하나는 장애인들이 취업을 하면 바로 그 기초수급 대상에 지어야 됩니다. 생활이 안정될 때까지 그걸 해주는 게 그게 진정한 복지, 탁상공론이 아닌 진정한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 국민의 11%, 약 13,000명이 어르신입니다. 어르신들이 여름에는 좀 시원하고 겨울에는 좀 따뜻하게 지금 한 달에 30만 원씩 6개월밖에 지원 안 됩니다. 난방비도 안 됩니다. 그걸 좀 지원하고 어른들이 정말 소일거리 하면서 일자리도 하는 그런 어른들 일자리 창출 이런 거. 또 하나 우리 6.25 참전용사 베트남 참전용사 시간 다 됐어요. 복지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두 가지 논리가 대립되고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 두 가지입니다.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를 구분하는 두 가지 요소는 사람과 경제입니다. 사람의 가치를 중요시하느냐, 경제의 가치를 중요시하느냐에 따라서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로 나누어집니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어느 쪽을 선택할지 참 고민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 실정에 있어서는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보편화된 선택적 복지를 하면 됩니다. 무상급식의 예를 들면은 초등학생 모두를 무상급식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와 급식비 못 내는 학생들에게만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선택적 복지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서울 수도권에는 부자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에게 몇 푼을 더 주는 것보다 그 돈으로 더 요긴한 부분에 쓰자. 그런 좀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는 그렇게 큰 부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보편적 무상 보육이나 무상 급식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보편화된 선택적 복지라고 하는 것은 유아나 노약자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보편적 복지 정책을 실행하고 노동력이 있는 연령층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복지 정책을 시행하는 겁니다. 예컨대 유아 보육이라든지 초등학교 급식은 무상으로 설치하고 정부 지원으로 일정 연령 이상의 어르신이나 참전용사 이런 분들의 임금은 획기적으로 정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 되도록 하되 청장년층 여기에 대해서는 일방적 복지보다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것을 저는 보편화된 선택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연령에 따른 보편적 복지 시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지자체 재정인데 이 보편적 복지는 지자체 단위로 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에서 해결하겠다. 최근 한미 FTA 등으로 우리 지역의 농축산업은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항상 선택과 집중을 입버릇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막상 현실에서 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다양한 농업인들의 욕구를 맞추는 데 급급하고 또 차기 선거의 표를 의식한 나머지 미래를 위하여 현실의 피해를 감소하는 추진력 있는 결단을 못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보님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시겠는지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한미 FTA를 하기 위해서 미국이 선결 조건을 내세운 것이 바로 쇠고기 수입 개방이었습니다. 그것도 안전 먹거리로 보장받지 못한 감호병 가능성이 있는 쇠고기,
그거를 30년 이상 된 걸 이제 곧 또 개방합니다. 우리 아이들 미래가 굉장히 위험해졌습니다. 이미 축산업에서 한우 농가는 이미 90%가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산물을 우리 축산물을 먹기가 힘들어집니다. 이 상황에서는 한미FTA의 독소 조항을 폐기해야 됩니다. 만약 독소 조항 폐기에 제협상하지 않으면 전면적으로 폐기해버려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중 FTA까지 하겠다 그러는 겁니다. 이 정권은 미친 겁니다. 그러면 농업과 중소기업 다 무너집니다. 따라서 한중 FTA는 반드시 막아야 하고 한미 FTA는 독소 조항 빨리 없애버려야 되고 바로 강원평소 수입 못하게 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큰 과제입니다. 국가적인 과제입니다. FTA 추진이 불가피하더라도 피해를 입은 분야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농축산 분야와 소상공인 분야입니다. 그러면 철무시 FTA가 국가에 유리하기 때문에 하는데 많은 이익을 보는 분야가 있을 겁니다. 그 분야에 이익을 감수해서 피해를 보는 부분에 전액 보상해주고 오히려 거기에 경쟁력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덜란드 같은 데는 1인이 돼지를 갖다가 1000마리를 먹입니다. 우리도 예를 들면 축산농가 같으면 그 피해전도 보전하고 정말 IT 기법을 도입해서 우리도 1000마리 먹을 수 있는 것 같으면 유럽하고 어느 나라하고 FTA를 해도 우리가 견딜 수 있습니다. 앞으로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하는 방법이겠습니다만은 직접적인 피해와 보상과 물론 거기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해서 농업, 소상공인 그리고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 현재 직업이 농업입니다. 농업, 축산업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식량 문제는 경제성을 따지기보다도 기대 효과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4대강 사업도 처음 시작할 때 경제성보다는 홍수나 가뭄 등의 자연재해 예방 같은 기대 효과를 중요시하여 추진된 사업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수입 농축산물의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호감이 가지만은 가까운 미래에 농축산업 생산이 단절되었을 경우 수입 농축산물은 부르는 게 값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농축산업은 국가의 미래 전략 차원에서 경제성보다는 기대 효과를 따져서 적절한 수준에서 가격과 생산량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FTA는 이미 반려되었습니다. FTA는 우리 농축산물의 희생 위에서 진행이 되고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고 우리 칠곡군민은 긴장을 해야 된다고. 정부는 10년간 약 24조 원의 대책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이를 착실히 실천하고 만약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나면 추가로 대책을 강구하고 예산을 갖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우리 지역에 칠곡의 피해가 추가로 난다거나 제대로 예산이 내려오지 않다거나 이런 점을 촘촘히 챙겨서 하나도 빠짐없이 가지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 후보만,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축산민들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농업인들의 농가 소득은 도시민 근로자의 소득 대비 70% 정도로 정체되어 있으며 물가가 조금만 오르면 정부는 농산물이 물가의 주범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물가 지수의 기준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오늘의 경제 대국을 분명히 농업을 희생으로 하는 기반 위의 발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농업에 대한 혜택을 미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세계 제일 경제 대국이며 우리 농업의 100배 규모의 미국과 자유무역을 체결하고 중국과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민의 심정은 암담함이 거지없습니다. 칠곡군 등 지방정부로서의 취업, 농촌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소득 증대 지원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농산물 가격 보장과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방안이 후보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또한 선진국에는 농업 전체를 아우르는 농업회의소라는 기관과 건물이 있으며 한국에는 각 시군마다 농업인의 교육과 정보변, 단체 상주 등을 위한 농업인 회관이 건립 운영되고 있는데 칠곡 농업의 미래를 위해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인류 역사상에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
그 안정 없이는 그 국가 자체에 아마 존립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농업이 그 생산에 비해서 소득이 굉장히 불안전하고 그리고 그 농민과 그 농업 자체가 안정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농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모두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업에도 정말 그 최첨단 스마트 기법, IT 기법을 도입해서 우선 경쟁력을 높이고 농민들 그 교육도 강화해서 아마 자긍심도 좀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칠곡군의 경우에 군 단위 장목을 한데 묶어서 농산물 품질을 높이고 예를 들면 가칭 브랜드를 통일해서 같이 공동 판매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 농수산물 유통센터를 건립해서 농민의 생산기술하고 기술센터의 유통기술을 묶어서 가격도 제고하고 품질도 제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선 내고장 농산물 소비 캠페인을 전개하고 도시 근교에 맞는 장목도 개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득 안정을 위해서는 생산, 유통, 소득 등 모든 비용을 갖다가 정밀히 검토해서 기준 가격을 설정하고 그 기준 가격 이하가 될 경우에 보전할 수 있는 그 체계를 해야지만 농민이 안정적으로 정말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업인회관, 전문회관 설립에 관해서는 지금 다른 지역에는 잘 되고 있다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 보장과 농가 소득 향상 방안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핵심적인 것은 피해 보전 직불금입니다. 피해 보전 직불금 제도는 농축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FTA 협정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 경우에 피해 금액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로 현재는 부분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금액이 대단히 부족합니다. 작년의 경우 피해 보전 직불금 규모를 보면은 농가 연소득에서 이제 보전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4.2%밖에 안 됩니다. 미국의 경우 돈으로 따지면 약 130만 원 되고 국가 전체로는 2조 원, 정확히는 2조 234억 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와 FTA를 맺어서 이익을 보는 미국의 경우에는 그 직불금이 농가 소득의 20%가 됩니다. 저희는 4.2%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한 5배 정도가 됩니다. 일본은 3배 정도 되고요. 스위스는 50%로 약 우리의 12배가 됩니다. 농산물 가격 보장과 농가 소득 향상의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방안은 목표 소득 직불제를 하면 됩니다. 목표 소득 직불제라고 하는 것은 FTA뿐만 아니고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이제 적용을 하는 것인데 아무 피해를 안 봤을 때 얻을 수 있는 연간 소득 평균액을 목표치로 정해놓고 그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국가에서 보전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건 식량 차원에서 하는 건데요. 이 목표 소득 직불제의 최고상이긴 하지만 또 해당 품목도 쌀, 가축에서부터 각종 과일, 야채 등으로 다 이렇게 확대를 하면 농업 경쟁력이 높아지고 농가 소득 향상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 비료, 사료, 국가 지원이라든가 자녀 학비 보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제시한 공약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나 농협, 축협, 그리고 장목반, 작업장 이런 게 있는데 이걸 잘 연계해가지고 역할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2,002항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 칠곡군으로 봐서는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소득을 올리려면은 저는 생산만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간 마진 먹는 사람이 돈 다 번다 이런 얘기 많이 언론에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산을 제대로 하고 소비자에게 공급되기까지 우리 농민의 소득을 높여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공동 브랜드화해서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유혹을 받으려면은 브랜드화를 잘해야 된다. 저는 이제는 칠곡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단순히 농산물이 아니라 뭐 친환경, 유기농 뭔가 독특한 브랜드를 붙여서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보화 마을은요 당연히 해야죠. 지금 이 칠곡 포럼에서 제시한 거는 저는 매우 정말 시적절하고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해야만이 이제 뭐 IT 농업이든 뭐 새로운 종자 개량이든 모든 걸려서 정보 제공이든 그리고 중앙에는 FTA 이행 지원 센터도 설치됩니다. 이쪽하고 관련해 가지고 우리 칠곡에는 만들어서 FTA 피해도 줄이고 하나도 빠짐없이 FTA 피해를 보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농가수도 올려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는 세 가지 대안을 이야기드리고 싶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국가농산물 가격 보장제로 농민들의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장기 발전에 쉽지가 않습니다. 중기적으로는 헝가리 예와 같이 헝가리는 농민들이 일반 근로자들보다 약 2배 잘 삽니다. GNP가 2배라는 이야기지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지하에다 약 5,000평에 달하는 지하 거대 저장고를 만듭니다. 그 안에 약 3년치 식량을 다양한 채소류 이런 것들을 넣어둡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선순환을 시키는데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전쟁이 나도 식량 안보가 해결이 됩니다. 안전 먹거리 해결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농산물 가격이 안정이 됩니다. 그걸 통해서 사실상 우리 중기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죠. 게다가 위에다 건물을 짓지 않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들고 전기비도 훨씬 적게 듭니다. 세 번째는 장기적으로는 식량 자금률 기준치를 계속 높여야 됩니다. 지금 약 20%인데 사실상 이걸 7, 80%까지 올려야 됩니다. 살만 지금 약 한 80% 되는데 이거 나라 경제 앞으로 큰일 납니다. 미국이나 중국에 식량을 의존하게 되면 식량 안보 이게 매우 큰 위험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완용 후보님이 지금 다음 정권이 뭐가 되는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정권은 민주통합당이 잡습니다. 이들이 새누리당이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FTA와 관련해 가지고 피해 보전 직불금이니 이런 이야기 하는데 FTA 협정은 위배입니다. 어떤 경우도 따로 지원하게 되면 바로 국가보상제 ISDA에서 소송을 걸립니다. 우리는 돈 다 물어내야 됩니다. 즉 10조를 우리가 그 농민한테 피해 대책을 했으면 그에 맞는 10조를 또한 미국 농업회사에다 줘야 됩니다. 정말 한미FTA 협정은 전혀 안 읽으신 분들입니다. 이 세금은. 국민이 등 돌린 국회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당선이 되어 초선 의원으로서 어떻게 해야 국민들이 다시 신뢰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드실 수 있겠는지 후보님의 의견은? 우리나라는 아직 정당 정치가 성숙되지 않았다고 많은 학자들이 평가합니다. 정당 정치가 성숙되지 못하면 지역의 대표들 국회의원이 지역 문제를 대표하기보다는 당리 당량에 따라서 혹은 개인의 이익에 따라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국민과 주민으로부터 신뢰받지를 못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대안이 있는데 하나는 정치 전문가가 정치를 해야 됩니다. IT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은 정통부 장관으로 적임자고 노동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은 노동부 장관으로 적임자입니다. 정치는 정치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아는 인물이 해야 정치가 성숙해지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국회의원이 지역 발전의 주안을 두고 정치를 해야 됩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모두 자기가 선택해준 지역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싸움을 하더라도 지역 주민은 응원해 줄 겁니다. 또 국민들도 긍정적으로 가지고 신뢰를 할 겁니다. 지역의 대표가 지역의 현안 문제를 가지고 목소리를 높이는데 누가 싫어할 주민이 어디 있습니까? 신뢰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정치를 하고 오로지 지역 발전에 주안을 두는 마음가짐으로 정치를 하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다시 그냥 질이 없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국회의원 하시면 중요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결정은 혼란스럽습니다. 많은 주민들은 이렇게 하자. 그 다음에 목소리가 크고 힘센 주민들은 또 이렇게 하자. 또 이해단체는 또 이렇게 하자. 저와 연구가 되는 사람도 이렇게 하자. 이런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 또 인생에 있어서 그 국회 일뿐만 아니고 개인적인 삶에서도 자식, 문제, 자녀 그것은 가장 어려울 때 어떻게 결정을 내리셨고 어떻게 푸시는지 멘토를 찾아가시면 누구시 아니면 책을 다시 본다. 이런 자기만의 이 푸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깊이 생각하고 이제 여러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 목소리들의 이제 가능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도 100% 만족은 못하더라도 각 그 의견들의 근접한 좀 이제 어느 정도의 답은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네. 우리 서훈. 네, 저는 제 좌우명이 아와 비아의 일치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부모도 속일 수 있고 친구도 있고 심지어는 부부간에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 또 다른 자기 자신, 아와 비아, 자기 자신은 속일 수 없습니다. 저는 죽을 때 최소한 나 자신은 속이지 않았다. 그게 안 되면 내 자신은 속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어려운 결정이 있을 때 정말 내가 죽을 때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느냐 기도하면서 그걸 바르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소통과 타협입니다. 소통이라 하면 국민과의 소통이고 국민의 이익을 어떻게 대변할 것인가라는 문제라고 한다면, 타협은 정당과 정치인들 사이에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어느 정도 선까지 타협을 해서 한 가지 이익을 얻어낸다, 이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모든 사람이 다릅니다. 저희 정치의 기본적인 생각은 하이부동입니다. 즉 다른 것들끼리 화합하고 결코 동일한 존재가 되지 말자는 겁니다. 즉 다양성이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끊임없는 소통과 그 소통들을 통해서 국민의 이익을 대변해 나가는 과정, 이 지난한 과정을 절차적으로 합리적으로 조직해내는 것, 바로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정치입니다. 노사 문제를 많이 또 경험을 했는데요. 타인들의 어려운 갈등을 제가 많이 푸는 역할을 했습니다. 노사 갈등, 노노 갈등, 심지어 여러분 사사 갈등 가면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이런 데서 제가 많이 경험했는데, 저 자신의 고민은 정말 해서 국회에 가서 정말 해서 농업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 국민을 생각할 거냐, 국가를 생각할 거냐, 정말 매우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 후원 회장님 하시는 환경부 전 장관님, 곽교로 장관님을 멘토로 삼고 있습니다. 저 자신의 고민이 있으면 항상 찾아뵙고 전화하고 해서 자문을 가고 그 자문을 가지고 제가 결정을 해나갑니다. 앞으로 의회에 가면 저 자신이 결정하기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우리 멘토와 우리 최고 국민들과 함께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민이 등 돌린 국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원인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고요. 저는 만약 여러분 의회로 보내주시면 우선 비리 같은 경우에 불체포 특권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의 폭력 금지법, 폭력 행위 금지법을 만들어서 절대 나라를 망신시키는 폭력 행위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한 거는 봉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회의원 정도 되면 지도층입니다. 그러면은 이 봉사는 기부행위든 돈으로 기부행위하든 재능으로 기부행위하든, 저는 의회로 여러분 보내주시면 봉사, 기부, 재능 모두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믿어주십시오. 정치는 테크노크라트도 아닙니다. 정치 전문가가 해서도 안 되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정치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머슴입니다. 국민의 뜻을 어떻게 따르는가 하는 문제죠. 그동안 국회가 등 돌린 이유는 단순합니다. 국민과 소통 안 하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타협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가 머슴인지 모르는 이 사냥꾼들이 국민을 물어뜯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정치 테크노크라트들한테 정치를 맡기면 안 됩니다. 우리 국민 누구나 정치인이 될 수 있어야 되고, 그 정치인은 바로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이 등 돌린 겁니다. 저는 마을 회관을 한 600곳을 두세 번 돌았는데, 그 어르신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제발 싸우지 마라, 국회 가면. 그리고 두 번째가 국회의원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 국회의원을 뽑아주면 국민이나 지역 주민 이사보다는 당원에 우선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위 승복하는 자세, 민주의 기본인 타협과 양보, 이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먼저 국회의원은 당보다 국민과 우리 지역 주민을 우선해야 되고, 그리고 당은 소위 검증된 사람, 준비된 사람을 뽑아야 되고, 세 번째는 유권자는 일을 잘할 수 있는 인물 중심, 능력 중심을 뽑아서 정말 지역과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유아 부상 보육 확대 시행과 관련하여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기식의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전국 시도지사님들도 정부 청사에 찾아가 총리에게 항의 방문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후보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새누리당은 정말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 보육료 지원을 위해서 금년 예산에 대폭 늘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방비 부담에 대한 지자체 장인들의 견해를 심도 있게 묻지 않았다는 그런 좀 절차상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쨌건 지금 총리실에서 4월까지는 여기에 대한 TF를 만들어서 지금 한 지자체에서 한 7, 8월까지 쓰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대책을 강구하는 걸로 문제없이 진행될 겁니다. 영유아 보육, 무상보육은 이건 원래 제 기본적인 공약이기 때문에 누가 하든 저는 찬성입니다. 하지만 이 공약이 새누리당이 제안한 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이 반서민 정책을 펴왔습니다. 경제정책, 경제는 살리라고 했더니 이렇게 망가뜨려놓고 총선 앞두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이들이 집권하게 되면 절대 안 합니다. 저희 민주통합당이 어차피 집권할 거고 반드시 할 겁니다. 7번. 저는 그 영유아 그 무상교육 확대가 그 포퓰림식 복지인지 아니면 보편적 복지인지 선택적 복지인지를 아마 면밀히 좀 더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벌의 자녀하고 정말 저속 자녀하고 똑같이 그냥 공짜로 밥 먹는다 하는 거 어디까지 할 것인가 하는 게 그 생각을 해봐야 되고, 만약에 그게 보편적 복지라고 한다면 그는 당연히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에서 돈을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성복지의 대표적인 화두는 출산, 육아 그리고 여성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출산과 육아 문제는 사회 문제, 국가의 미래 문제와 직결이 됩니다. 지난주 보도에 따르면 최근 5개월간 아기 울음 소리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여성의 문제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성인 어머니가 창조한 남성, 여성 모두의 문제입니다. 국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출산 지원이나 무상보육은 지자체 과제가 아니고 국가 과제입니다. 여성분야 역시 경제성을 따져서는 안 되고 사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국가 미래를 생각해서 국가 차원에서 최우선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소득 2만 불이 됐다 하지만은 평균 소득하고 다르게 200불 버는 사람도 있고 2억 불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는 할 수 없이 여성 문제에 대해서는 보편화된 선택적 복지, 그러니까 연령에 따라서 무상보육, 무상급식 해야 됩니다. 여성을 위해서 출산 지원, 무상보육을 국가에서 시행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칠곡시 성격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 그리고 이유, 칠곡군과 구미시와의 통합에 대한 의견, 두 개를 묶어서 2분으로 끝내겠습니다. 이 마지막 질문입니다. 시로 성격이 되게 되면은 저희들한테 좀 세금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뭐 혜택, 농업 농민들에 대한 혜택 지원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상 군 의원들께서도 한 50대 50으로 지금 나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정으로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알기 위해서 우리가 농업 농민들부터 시작해서 국민들 전체 의견을 묻는 TF팀을 구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바로 소통의 과정입니다. 이런 소통의 과정에서 서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하나씩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는 걸 지금 현재 구미시와 통합하느니 시로 성격하느니 이런 논의를 하는 것 자체는 결국은 국민들을 분열을 시키는 겁니다. 소통이 없는 곳에는 타협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소통 과정을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절차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일단 전문가들이 모여서 TF팀을 구성하고 자세한 피해 상황과 이익을 정확하게 나누고 그런 연후에 많은 국민들이 모여서 공청회를 하고 그런 공청회를 통해서 내부 소통이 끝나면 그때 가서 어떻게 우리가 이 부분을 결정할 것인가 최종 결정에도 늦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짜 정치입니다. 소통이 없는 어떤 논의도 정치와 무관합니다. 타협이 없는 어떤 것도 정치가 되지 않습니다. 지난 것처럼 소통도 없고 타협도 없는 이런 정치, 날치기밖에 없는 정치,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정치, 이걸 끝장내야 됩니다. 변화의 시기입니다.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권 바뀝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민주통합당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야 합니다. 두 문제다 잘못 접근하면 그 지역 민심 분열의 우려가 있습니다. 시가 되면 그 장점은 그 지방시의 교부금을 많이 받습니다. 아마 따져보니까 대충 한 300억 내지 400억 정도 추가로 받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자긍심은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외국 기업 유치도 용이한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단점은 시승적 3년 유예 기간이 지나고 나면 농촌학생 특례 입학 이런 게 없어져 버립니다. 이 시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들의 세금이 불어납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칠곡군과 구미시의 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행정학자들이 말하기를 행정구역이 넓어지면 개발하기 쉽고 발전 계획을 수립하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 대신 지역의 특수성은 살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발전이 우선이냐 아니면 지역의 전문성, 특수성 살릴 것인지 우선인가를 다잡아야 됩니다. 저는 두 문제 다 정말 장단점을 정말 면밀히 연구소 같은 데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한테 알려야 됩니다.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다. 그래서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나는 이래서 한다고 주장을 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나는 이래서 반대한다는 걸 이야기를 해서 그리고 그래서 공청을 거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칠곡군 성격에 대한 찬반 여부에 대해서 저는 칠곡시 성격에 찬성합니다. 찬성하는 이유는 방금 석구기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장점 때문입니다. 방법에 대해서는 칠곡시로 성격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인구 12만을 기준으로 해서 12만 이상이면 시로 성격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든지 아니면 인구 자체를 15만 이상으로 늘리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법을 고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안은 인구를 늘리는 방안인데 아까 말씀드린 호국 안보 벨트를 유치하면은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조기에 시로 성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칠곡군하고 구미시 통합에 대해서도 저는 찬성합니다. 지금 북사법이나 석재법은 생활권 이미 통합되어 있습니다. 행정 편의에 의해서 한 아파트가 분리되는 등의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관련 시군과 조율도 해야 되고 정부 차원에서 논의도 돼야 됩니다. 정부 차원에서 만약에 시군 단위로 통합을 추진해가지고 강력한 도시를 만들겠다 하면은 칠곡군하고 구미시 1차 통합하고 2차로 성주군, 고령군 통합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부에서 시군 경계에 관계없이 주민 편의라든가 생활권, 광역권별로 통합하고자 한다면은 또 주민 편의를 위해서 통합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 통합하면서 지는 효과는 크다고 봅니다. 칠곡시 성격에 대해서 찬반이 있다는 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외관이 커지고 칠곡군이 커져가지고 대구만큼 커지고 서울만큼 커지면 그걸 왜 반대하겠습니까? 군보다는 칠곡시대만 중앙에 늘어난 지방교부시도 늘어나고요. 저는 당연히 칠곡시로 성격돼야 된다고. 또 하나 질문 주신 구미와의 통합은 그거는 역사 문화 다소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칠곡군이 자조적으로 사람이 몰려오게끔 해가지고 인구가 늘어나서 시로 성격되고 광역시로 되고 이런 걸 해야지 구미와 통합해서 하는 것은 저는 반대를 합니다. 마무리 말씀과 인사 말씀과 하시고 싶은 공약, 지금까지 말씀 못했던 공약 2분인데 혹시 1분을 더 달라고 하시면 3분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지금 새누리당이 전신입니다만은 한나라당의 전략 공천을 20여일 날 두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낙선했습니다. 그때 저는 여당이 공천 하나 가지고 이렇게 준비해 출마한다는 게 정말 얼마나 잘못됐나, 그리고 우리 주민들을 우습게 보느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낙선 이후에 거의 매주 제 지역에 내려왔습니다. 선거법 때문에 직접 도와달라. 그리고 이런 공청회 자리에서 제 의견은 발표를 못했지만 항상 지역과 교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을 때도 항상 재경 항우에 재경 고령 성주 칠곡 항우의 멤버들과 같이 하면서 고향을 우리 지역을 향해서 열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태어나기는 요 인근에 성주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를 나오고 자라기는 외관에서 자랐습니다. 순심 중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칠곡군에 많은 친구들과 선후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향이 칠곡이기도 하고 성주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지역 사정을 많이 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제21회 행정고등고시 학회에서 청와대에 전두환 대통령 때, YS 대통령 때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엔, 국제정기통신 유엔에서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부 교수들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그리고 우리나라 대기업인 KT에서 부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경험, 특히 정보통신한 용어를 만들고 우리나라를 정보통신 1등 국가, IT 강국, 전 세계가 보라하는 IT 강국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청와대 국제기구 연구소 재계의 광범위한 인맥과 제 능력을 활용해서 중앙에서 많은 돈을 가져와서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고 싶고 지역에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약으로 5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만은 아까 일본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말 우리 지역에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고 그리고 우리의 소비되는 도시를 지역을 만들어야 되겠다. 농축산업을 현대화해야 되겠다. 그리고 사회 소외계층 또 지원해야 되겠다. 그리고 사통팔달의 거청지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제 출마의 배입니다. 그리고 저도 당선이 되면 당연히 새누리당에 들어가서 박근혜 대표가 이끄는 새누리당이 정권 재청춘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기여를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제가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던데 그게 정말 거짓말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8번 송우원입니다. 우리 칠곡군은 호국 안보를 브랜드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가장 핵심적이고 가능성 높은 대안이라 생각합니다. 호국 안보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방부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국방부의 협조와 지원을 받은 친환경 하이테크 방위사업체가 유치되고 전쟁기념관 또 호국 방위사업대학 등이 설립되게 되면 우리 칠곡군은 획기적으로 발전되고 정말 풍족하고 평화로운 보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방부와 협조하고 국회에서 동의를 구해낼 수 있는 적임자가 필요한데 바로 저 기호 8번 송우군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 칠곡군이 그야말로 호국 안보도시로 발전시켜야 된다 하는 것을 잘 알면서도 못한 이유는 바로 국방부 관련 인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군복무를 아니하였거나 하기는 했어도 국방 관련 전문 지식이 없는 분이 하기는 정말 벅찬 일입니다. 국방부의 관료의 문화의 특성상 호국 안보를 도외시하는 그런 사람하고는 상대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호국 안보 도시로서 발전은 칠곡군의 미래 성장 동력입니다. 이번에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오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대 출신의 정치학 박사면서 군사 전문가인 사람은 대한민국에 지금 저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고 이전에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사실 다른 지역에는 군사 전문가 필요 없습니다. 호국 안보 보장인 우리 지역에만 호국 안보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저한테 맡기시면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희망과 감동을 주는 정치. 정치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제가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풍족하고 평화로운 지역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기호 8번 송우군에게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앉아 계시는 분들 보니까 진짜 마음이 더 무거워질 것 같습니다. 여기 안 오셔도 우리 칠곡 구민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저희들을 쳐다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추가 공약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노약안교 또 제가 아파트에는 공급되지만 아직 공급되지 않는 도시가스를 빨리 해야 되겠고요. 그런 동명선 연장을 저는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타 후보 말씀 중에 저는 송 의원님 국방부 임명 말씀하셨는데 저는 국방대학원 안보과정을 연구했습니다. 여기에는 대형 원스타가 약 80여 명, 공기업, 고위공무원 200명이 1년간 같이 교육합니다. 아마 제가 송 후보님이 저를 만약에 국회로 밀어주시면 그 힘을 가지고 송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호국 관광벨트 제가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석 후보님 말씀 주신 것 중에 다시 새누리당에 들어간다. 근데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 않았지만 한다면 제가 개소식 할 때 우리 당의 의원님이 와서 선언을 했습니다.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윤리강령에 우리 새누리당 윤리강령에 안 된다고 나왔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그 새누리당 어려울 거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 저는 민심 우리 지역의 갈등 이반 참 앞에서 토론했습니다만 정말 학교가 다르다고 생각이 똑같습니까? 지역이 다르다고 상대가 적입니까? 저는 그렇게 이 조그만 대한민국도 좁은데 이 조그만 나라에서 지역 학교 정말 이제는 한 것은 버리고 새로운 것은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완영이가 이제 새로운 친구, 새로운 낙동강 시대를 열어나갈 것입니다. 박근혜의 최측근, 새누리당의 집권 여당으로서 풍족한 예산을 가져와서 우리 칠곡을 이제부터는 바꿔볼 겁니다. 여러분, 칠곡에서 이제 제가 뼈를 묻겠습니다. 믿어주세요. 이제 여러분 선택할 날이 가까이 옵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망설이다가 현혹당합니다. 유혹당합니다. 새누리당만이 대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데 대해서 후회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 유지 여러분, 어차피 새누리당은 집권 못합니다. 여기 이 지역에서는 일당 독재 40년 했지만 앞으로 안 됩니다. 이미 이 나라 경제 너무 망가져가지고 쉽지 않습니다. 서울 수도권 아시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상대로 사찰을 하는 전두환 정권 때나 있었던 그런 사건들이 지금도 벌어졌는데 그건 누가 가만 놔두겠습니까? 불행하게도 우리 이완영 후보 만에 하나 되더라도 할 일 없습니다. 이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저는 저희 집안이 350년 전에 성주에 흘러들어와서 150년 전에 여기 외관에 왔습니다. 칠곡의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민주화 투사였고요. 전두환 정권 몰아내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정말 이 나라 엄청 나쁜 나라였습니다. 전두환 정권이 강주에서 그 많은 사람을 학살하고 이 나라의 정치를 망가뜨렸습니다. 근데 다시 MB 보고 경제 좀 살리라 그랬더니 경제까지 파탄에 일으켰던 겁니다. 이게 바로 새누리당의 역사입니다. 한 번도 민주주의를 한 적이 없고 한 번도 국민과 소통한 적이 없습니다. 정치는 소통과 타협이 기본입니다. 정말 자기가 살아가는 고향의 역사도 모르고 자기가 살아가는 그 고향의 자기 처자, 부모, 형제들도 없는 사람들이 마치 그 땅에 사람들을 위해서 마치 살 수 있는 것처럼 뒤늦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제 형제, 친구 모두 여기 있습니다. 누가 진짜 이 땅, 이 칠곡을 위해서 일을 할 것인가 이런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저는 길을 걷습니다. 저를 아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왜? 저하고 얼굴 비슷한 형제들이 가득 차 있거든요. 제 공약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 공약은 여러분들께서는 또 새누리당은 이상하게도 그거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겨우 50조밖에 안 되는 겁니다. 무상교육, 무상의료 합니다. 보편세금, 보편세제에 보편복지 그런 국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재벌을 견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벌 개혁을 하는 경제민주화의 대장정을 일으킬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17.6%밖에 세금 안 내고 있습니다. 우리 근로자들은 25%를 내고 있습니다. 이거 바꿔야 합니다. 전부 다 25% 올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사회 만들어야 합니다. 더 이상 누구 1%만 잘 사는 사회 안 됩니다. 지역과 함께, 큰 도시와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사회 만들어야 합니다. 견제가 필요합니다. 경북지역에 당당한 일꾼을 뽑아주셔야 합니다. 균형이 정치입니다. 견제와 균형만이 이 땅의 정치를 만들어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 지역에서 너무나 짧은 시간에 선거운동은 29일에서 4월 10일 자정까지밖에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며칠 전까지 그 후보 1번 후보
쪽에서 이게 변수가 생기는 바람에 저희 지역에서도 이걸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은 했고 저 개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이런 일은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수 후보님, 국회의원 나오시는 분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네 분들에게 싸우지 좀 비방하지 마시고 자기 정책 열심히 하시라고 박수 한번 다시 한번.